이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안 맞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장학인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와서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제가 걸려가지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양대학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이제 배재원 교수님, 이현무 교수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보다가 두 달에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지난달에 제가 해외학회가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장학인 교수 때문은 꼭 아니고. 근데 지난달이 휴일? 아니 휴일은 아니었어요. 네. 저도 수술이 엄청 되게 늦게 끝났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은데요. 후덥지근해졌죠. 그러니까 좀 더워지기도 하고 좀 습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갑자기 비도 내추 불어라는 게 제일 네. 힘들 것 같아요. 내추 불어. 네. 약간 그 스콜성? 스콜은 우산을 아닌데 좀 국지성 호우. 국지성 호우. 저는 계속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날씨가 그러니 건강을 유의하는 거 보니 우산을 잘 챙겨셨으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옷이 앉아줘야 되겠죠. 오늘도 일단 바쁘신데 두 분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산부인과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저번에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죠. 질문 탑하다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셋 다 정확하게 기억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그걸 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까지 저희가 슬라이드를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약간 일단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네. 질문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현무 교수님 이현무 교수 계속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나요? 기억이 사실 이제 지난번 어디서 끝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앞에 있는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술 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수술이 결정이 되면 외래에서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수술 전 검사를 하는 거는 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이걸 견딜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 거고 결국에는 이제 몸이 건강해야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합병증도 최소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수술을 못하는 상황,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수술을 미뤄야 되겠죠.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니까 건강해질 수 있는 건 거라서 그렇고 대개 수술 전 검사에는 이제 혈액 검사에는 우리가 빈혈이 있는지 그다음에 간 기능 이상이 있는지 혈액형 이런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혈액형 확인하는 이런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폐하고 심장입니다. 왜냐면은 마취를 걸고 나면은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때 폐하고 심장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를 찍습니다. 자, 만일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건 거고 이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러면 이제 호흡기 내과라든지 심장내과 진료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능 검사죠. 폐기능 검사나 아니면은 심장 초음파 검사 같은 걸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수술과 마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되게 수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수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취 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나 그다음에 합병증 등을 같이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받고 벌써요? 네. 한 장도 안 돼. 지난번 똑같이 또 이러면 저희 한 장만 하고 또 끝나는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한 장은 계속 넘기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리 중인데 수술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괜찮고요. 요거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대부분 가능하고요. 이제 자궁경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원추절제술
네. 원추혈제수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자궁 경부나 이런 쪽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궁경 하는데 생리를 하게 되면 피가 나니까 치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루는 게 좋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는 수는 있죠. 있는데 근데 피하는 게 좋겠죠.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자궁경만 하게 되면 환자분이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은 이제 배꼽으로 들어가니까 생리에 관계는 없다. 근데 자궁경은 질로 들어와서 자궁 보니까 생리에 영향을 받으니 자궁경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미루지 않습니까? 원추혈제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메인 수술은 저희가 이제 뭐 자궁 근정 절제술이거나 뭐 난소 혹수술인데 혹시나 좀 애매해서 하는 자궁경 수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날짜를 저는 그런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미루다가 얼마 전에는 그냥 했거든요. 메인 수술이 이제 그 수술, 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출혈의 원인이 점막하 근종이야. 근종 때문에 출혈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용종 네. 때문에 출혈이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제거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냥 하는데 정말로 그게 아니고 단순히 저기다 생리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 이제 미루는 게 더 낫겠죠. 네네. 나도 뭐 수술을 요즘에는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하고 또 협진 수술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지난주 얘기긴 한데 자궁 내막증 성근증 심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장도 너무 심하고 외과도 들어오고 또 그분이 협진으로 담석이 있어서 담낭을 먼저 뗐거든요. 담낭 절제술을 또 로봇으로 먼저 떼시고 제가 들어왔더니 장인내부터 해서 대장학문외과를 또 불렀고 하다 보니 우측 요관이 너무 붙어 있어서 예방적으로 또 요관 카테터를 넣으려고 비뇨기과를 불러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그런 수술들도 많지 않습니까? 협진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그러면 아이손 하우스 님께서 자궁 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종이 있다면 무조건 수술로 제거해야 하나요? 보통 크기가 몇 센치이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결정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 정도 질문에 한번 굉장히 클래식한 질문이신데 네. 굉장히 대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결정하기가 어렵고 일단 나이가 그러니까 출산 계획이 있을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다음에 증상이 어떤 증상, 뭐 지금 물어보긴 하셨는데 근종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되고 또 근종 위치도 중요하고 근종 위치가 점막하 근종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점막이 아니고 자궁 생리 나오는 길 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근종 같은 경우는 수술 안 하고 좀 버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근종이 크더라도 폐경에 임박했다 혹은 폐경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10cm가 넘어가도 수술 잘 권하지 않고요. 반면에 젊은 나이인데 임신을 하셔야 되는데 점막하에 근종이 뭐 2cm 뭐 2cm가 있어도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몇 cm가 넘어가면 수술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증상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출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돼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봐야겠죠. 배우 교수님은 어떤 추가 코멘트 있으실까요? 센치는 사실 기준이 없기는 하는데 젊은 나이인데 이제 계속 그렇죠. 추적 관찰을 하는데 커가는 근종 같은 경우는 너무 커지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하기는 하죠. 6개월, 1년에 한 번씩 봤는데 뭐 1cm, 2cm 계속 커져가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게 예상이 그래서 되니까. 보통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 어차피 뭐 30대다, 뭐 40초다. 이제 어차피 수술의 혹이면 해야 되잖아요. 커가는 혹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로봇을 선호할 거고 어떤 분들은 요즘 복강경은 잘 선호하지 않으시고 어떤 분도 개복을 선호하실 텐데 뭐 개복이야 크기에 큰 관계는 없으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또 개복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께서는 증상이 없는
근종인데 몇 센치, 그러니까 계속 1년에 1cm 자란다 가정을 했을 때 몇 센치가 되면 수술을 권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지켜보는 환자분들 중에 네. 한 올해 지금은 5cm, 네, 뭐 네, 6cm 이러면은 네. 한 7cm, 8cm 넘어가면 수술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그렇게 네. 말씀. 증상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죠. 증상이 없는 그쵸. 경우, 네, 없는 경우에. 유무 교수님 혹시 저도 거의 비슷하죠. 6, 7cm? 아, 6, 7cm? 저도 한 7cm. 네. 저는 기준이 한 7cm 넘어 10cm가 넘어가면 이제 수술이 이제 로봇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수술을 어렵게 할 필요는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5cm는 너무 이른 거고. 제가 네. 뭐 5cm는 좀 이걸 이런 거 한 같고 7cm 정도 되면 이제 수술을 고민해 보는 게 증상이 없는 저는 경우에 네. SP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네. 7cm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쵸 7cm. 그게 넘어가면은 XI를 써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단일공으로 안 돼 힘든 경우다라고 하면 네. 그럼 그래도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단일공 로봇을 한다고 했을 때 단일공이 조금 더 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7cm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로봇 수술은 뭐 시청자분들 되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멍을 여러 개 뚫고 하는 보통 뭐 3개, 4개, 여기까지는 또뭐 5개 뚫기도 하고 네. 물론 팔은 4개밖에 안 들어가지만 그리고 구멍 하나만 뚫고 하는 SP 싱글 포트라고 단일공 하는데 뭐 연구 교수님 워낙 요즘에 SP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공과 단일공의 비교를 해봤을 때 단일공 수술의 장점 환자한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상처죠. 상처 네. 부위가 그 하나잖아요. 이게 크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구멍 개수. 하나인 거가 음. 저는 그 그러니까 단일 여러 개를 쓰더라도 그 이제 포트를 줄여서 쓰니까 2개. 맥시멈으로 써야지 3개거든요. 개. 배꼽 포함해서 네. 3개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배꼽은 똑같이 단일공의 크기로 거의 비슷하게 네네. 저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추가로 더 절개가 있으니까 좀 더 아픈 것 같고 요즘 이제 질식 단일공도 하거든요. 질식 단일공은 확실히 정말 좋으시겠네요. 정말 다음날 가시라고 하면 무조건 다 가십니다. 네, 가시더라고요. 네. 괜찮으니까. 이게 배에 상처가 있는 것과 없는 거가 여러 개 있느냐 하나 있느냐도 차이가 있지만 없는 것과 한 개 있는 것도 이것도 차이가 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V노치라고 질식 그 수술을 하게 되면 혹시 뭐 우리가 말하는 가스를 별로 안 드는 가스통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장마비 그런 것들은 덜한가요? 가스통도 좀 덜한 것 덜한 같아요. 것 같고. 네.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예 근데 그 질식 단일공을 하던 배꼽으로 들어간 단일공을 하던 어쨌든 가스를 다 빼긴 빼거든요. 네, 하고 나서 석션을 넣어가지고 아예 빼는데 네. 근데 확실히 그 저기가 덜한 것 같아요. 질식 단일공이 네. 가스통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오늘 주제가 수술이니까 네. 이제 수술하고 나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그다음에 변비가 있던 분들은 가스통이 제일 우리가 몸에 많이 네,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혹시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 가스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조금 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저는 그냥 네.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근데 가스통이 너무 빵빵하고 그런데 보면 배사 찍었더니 정말 뭐 심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기 합니다. 조코락스 좌약 좌약 넣습니다. 좌약 좌약. 그래야지 확실히 가스가 한번 빠지면 그다음부터 계속 잘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좌약을 언제 넣으세요? 포스트오피로 그날 넣으세요? 아니면 아예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가스가 안 되면 좌약 무조건 수술한 엑스레이 다음 찍고, 날 엑스레이 왜냐면 그 다음날 가야 되죠. 가야지 집에 가죠. 그쵸, 가스 나오고 가야 되니까. 저는 좀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해서 천천히 보내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죠. 병원에 있으면 더 병을 얻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보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성모병원에 이제 이근우 교수님은 당일 퇴원되고 네, 수술하면 당일 퇴원하시고 V노치 하시면 당일 날 네, 당일 날 그냥 가세요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다음 날 가는 경우는 오후 늦게 수술한 경우만 다음 날 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은 당연히 당일 퇴원이고 그렇죠. 이게 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혹시 뭐 배정훈 교수님은 이제 환자의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일레우스, 네. 그런 장마비가 있거나
있을 것 같은 환자들 아니면 그 루틴으로 뭐 이렇게 하는 전뭐 처치가 있을까요? 저약도 잘 안 쓰고요, 사실. 저는 잘 예, 안 써봤어요. 그냥 잘. 열심히 걸어야 열심히 걸으셔야 녹- 됩니다. 아, 저도 열심히 예. 걸으려고 하는데 예. 그럼 환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걸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걸어야 됩니까? 걸으시라 그러면은 2만 보 걸으라고. 아, 2만 보 걸으라고 하세요? 네. 자주 이만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 어떤 분들은 네. 한 번 3시간 움직이신 다음에 다시 주무시고 그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되고 아, 네. 한 10분씩 걷고 또 쉬었다가 또 10분 걷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렇죠. 더 효과적이긴 해요. 네. 저는 껌 좀 씹게 하고요. 껌 좀 씹게 커피 먹게 합니다. 커피가 도움이 되네. 네, 커피가 도움이. 어. 네, 그래서 왜 커피가 도움이 네. 된다는 네. 증거가 있습니다. 있나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실제 큰 그건 아니겠지만 워낙 요즘에 이제 대부분 커피 많이 드시니까 커피를 먹게 하면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포스터피로 당일날 이제 저는 집에는 못 보내지만 네, 가서 사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도 걷는 거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메리카노로. 네, 가서 병원 지하에 내려가서 걸어가서 어. 그럼 가시더라고요. 그걸 먹으려고. 아유, 보통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네 질문 이제 또 마치 이러다가 또 오늘 또 끝이 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거 마무리해야죠. 네. 네, 그러면 조금 맞아 좀. 네, 이거 지난번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완전 금식 언제부터 하느냐? 밤 12시부터 합니다. 그 물검 사탕 포함 금지고, 뭐 마취 중에 구토돼서 흡입성 폐렴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건데, 요즘은 이제 이라스라고 해서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 회복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일찍 저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꼭 그 이라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병원에서는 요거는 하지는 않고 2시간 전에 수술 2시간 전에 뭘 주죠. 왜냐면은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면 아니 오후 4시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거의 뭐 몇 시간을 오랜 시간 금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 미리 2시간 전에 이제 뭐 이런 다른 것들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병원마다 좀 다 다르고요. 마취과 의료도 되게 중요해요. 마취과가 할 때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혈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드시는 뇌졸중 이런 것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아스피린은 보통 7일 전에 중단을 하는데 또 다른 약들, 다른 응고제는 항응고제는 뭐 3일 전에 끊는 것도 있고 하루 전에 끊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을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중단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수술 중에 피가 안 멈추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혈압약은 수술 당일날 아침에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혈압 조절이 안 되면 그 수술 중에 또 힘든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혈압약은 아침에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면 되고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은 요거는 이제 맞으면 안 되죠.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주사를 맞으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제 저혈당에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따로 쓰는 그런 그 수액이 있습니다. 거의 조제를 해가지고 쓰는 그 수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부터는 당뇨약이나 인슐린 원래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 약, 한약, 홍삼, 영양제 이런 거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 중단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드시지 말라고 하긴 아예 관계없이.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보통 아스피린 오늘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주일 끊고 와야 되는데 뭐 2, 3일밖에 깜빡했다 이렇게 2, 3일밖에 안 돼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간단한 수술은 괜찮은데 정말 근종절제술을 할 때 이런 경우 한번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피가 정말 시원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근종절제술은 조금 진짜 날짜를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종절제술은 좀 그렇죠. 웬만하면은 그냥 하거든요. 당일날까지 뭐 했어도 그렇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제 수술 스케줄도 조정하기도 한번 힘들고 밀어놓으면 언제 해야 될지 모르죠. 환자분도 스케줄이 있고 저도 스케줄 뒤로 확 밀릴 수가 있고 이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하는데 근종절제술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네, 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나는 분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환자 안전 체크리스트 이제 수술하기 전에 네일 아트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전류가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장신구는 다 제거는 해야 되고요. 신발은 이거는 이제 이대 서울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럼 안전한 신발을 해야 되겠죠. 네. 넘어지지 말자고 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수술 당일날은 일단은 뭐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진행을 한 다음에 회복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병실로 복귀하는 요런 이제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당일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입원하는 전날 수술을 입원하죠. 전날 입원하잖아요. 네, 전날 입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병원은 이제 전날 입원해서 다음날 하는데 가끔 당일날 입원하는 병원도 그렇죠. 뭐 데이 서저리 네. 센터를 한다든지 저희가 뭐. 말하는 우리가 일렉티브 수술을 그런 데도 아침에 있죠. 있어요. 특히 있죠. 로컬은 로컬은 다 그렇게 하고 네, 대학병원은 네. 그러지 않잖아요. 대학병원은 이제 그렇죠. 원무과랑 뭐 이런 또 여러 네,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네. 못하죠. 그러니까 아침 7시 와서 뭐 12시에 수술하겠다 뭐 이런 거 3차 병원 이상은 대부분 전날 입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마취과의 여러 가지 요구가 그렇죠. 네. 마취과 봐야 되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당일 이거 수술한 당일날 당연히 온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 꽤 네. 많더라고요. 실제로 개인 뭐 1차, 2차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3차 병원은 잘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안전을 마취과에서 위해서, 그렇죠. 전날 프리메디라는 걸 보잖아요. 네, 프리메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저희가 챙기긴 하지만 그 전에 마취 하는데 뭐 문제가 없는지 다 챙기는 거를 네. 보통은 병원에 이제 레지던트 당직 레지던트가 내려와서 그렇죠. 네. 전체 수술 환자들을 프리메디라는 거를 쭉 봐서 이제 문제 네. 없는지 다 네, 확인을 그렇죠. 하고 거기서 걸리면 수술 잘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과정이 사실은 저희 수술하는 입장으로는 굉장히 뭐 되게 성가시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하는 게 이게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네네. 네. 질문을 받고 좀 것인가요? 그러시죠? 질문 네. 벌써 절반이 지나가지고 네. 질문을 받기 무서운데 일단은 저한테 수술을 이래 질문 답변 먼저 네. 드릴게요. 저한테 일주일 전에 다니고 로봇을 받았는데 배꼽에서 진물이 나고 갈색 피덩어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배꼽은 원래 상처가 있는 곳이고 이게 저는 그 위에다 본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염증 생기면 네, 거기 좀 저희도 보였다가 본드.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대부분 뭐 이것 때문에 응급실 오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큰 문제는 아니고 열이 난다거나 뭐 고열이 난다거나 뭐 배가 너무 아프다거나 그런 거 오시면 되는데 단순히 진물 나는 거는 너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회복되는 과정인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일 외래 오실 것 같은데 내일이나 금요일날 외래를 한번 오시면 될 그때 것 보시면 같아요. 돼요. 또 안심시키는 일주일 전에 수술 받으셔서 오실 때 됐네요. 내일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응급실로는 오지 마시고 그리고 네네. 응급실 오셔도 뭐 특별히 이게 네. 뭐 응급으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응급실 오시면 제가 다음 외로우면 알죠. 응급실 오셨다 가셨구나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대부분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내일 잘 봐드리겠습니다. 실버썬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요새 자궁이나 난소 수술을 할 때 개복 대신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한다던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복강경 로봇 수술을 먼저 하고 안 되면 개복을 하는 추세죠. 환자 입장에서 둘의 가장 큰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개복과 아니 MR 쓰는 건가요? 아니면 로봇과 복강경과 그렇죠. 로봇 복강경과 그게 로봇이죠. 궁금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배정훈 교수 먼저 한번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네. 질문이긴 한데 환자 입장에서 둘의 큰 차이점은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아닌가요? 비용이 가장 크겠죠. 네. 비용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로봇이 당연히 비싸고요. 저희 의사 입장으로는 로봇이 좀 편하죠. 일단은 그 카메라 이게 잘 보입니다. 물론 복강경도 최신 기계를 사서 이렇게 화질을 좋은 걸로 하면은 거의 그 로봇에 가까운 화질을 보여주긴 하지만
일단 로봇이 굉장히 확대 비율도 높고 화질도 좋기 때문에 잘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네. 작은 혈관 같은 것들도 그냥 지혈 안 하고 자르던 거를 지혈을 하고 자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출혈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봉합도 복강경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거 환자 입장에서 회복하는 것도 로봇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뭐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도 많이 있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연모 네. 교수님 또 추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로봇을 거의 많이 뭐- 하시니까 아니, 근데- 로봇에 약간 치우쳐져 있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어느 하나를 강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잘 들으셔. 사실은 복강도 잘 해드리는 건데. 환자분들이 봤을 때 제일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있어서는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로봇을 할 때 질식 단일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하면 주로 단일공으로 하니까 복강경보다는 저기가 훨씬 적죠. 절개 부위가 훨씬 적고, 그래서 통증도 훨씬 덜한 것 같고, 미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배꼽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꼬매든 저렇게 꼬매든 네. 정말로 웬만해서는 이렇게 흉터가 잘 안 나고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꼽 모양이 좀 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배꼽의 흉터는 거의 안 남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배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이제 기존의 배꼽이 참외 배꼽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절개하고 나면 혹시 수술 끝날 때 혹시 덜 참외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물어봐야죠. 참외 배꼽을 선호하시는 선호하는 분도 분도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뭐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합니다.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그래서 보통은 배꼽이 튀어나온 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수술 그렇지 전에 않습니다. 배꼽을 모양을 보고 상담을 하고 들어가시나요? 근데 배꼽 모양까지는 잘 안 볼 때가 많은데요. 전 배꼽 그러니까 진찰을 하면 배꼽 한번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배꼽 모양도 있지만 제가 절개할 때 절개를 어떤 수냐 요즘 큰 스트레스 받지 않지만 어쨌든 배꼽 모양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1회 1치님께서 그런 것처럼 배꼽에 염증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뭐 가끔 어떤 분들은 뭐 2달, 3달 가기도 해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면서 특히 이제 배꼽이 좀 두껍거나 깊은 분들은 좀 더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배꼽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조금 내려줘도 될 것 같은데. 윤희님이 배꼽 모양은 바뀌었다고 하셨네. 단일공수술 하셨다고 네. 네, 보통 저런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배꼽 모양 단일공을 하셨나 보네요. 아니 단일공이 아니어도 바뀔 수는 있죠. 네, 바뀔 수는 있죠. 배꼽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요하이님 질문을 볼까요? 저건 조금 요하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1년 전에 자궁 내막증으로 한쪽 난소난간을 절제하였고 현재 디찬정 복용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 말씀으로는 평생 먹어야 한다 하는데 교수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 나이는 30대입니다. 참고로 현재 임신 계획은 없습니다. 폐경할 때까지 먹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지 않을까 싶기는. 뭐 어떨까요? 뭐 유무 교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에 뭐 비잔정이나 뭐 로잔정 같은 경우 요즘 뭐 7년 먹어도 괜찮다는 데이터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저는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 혹이 없고 그런 상황이면 일단 2년을 먹고요. 2년 정도. 2년 이후부터는 이제 옵션으로 뭐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고 하고 그만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 약은 언제든지 보험이 되는 약이니까 나중에 다시 또 생리통이 생겼을 때 또 보험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딱 강요하진 않습니다. 강요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래요. 이게 수술 전에 생리통이 엄청 심하셨던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더 드시겠다고 하셔서 저한테 다니신 분 중에 9년을 지금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10년이 돼가는데 따져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드신 그렇죠. 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약에 대한 부작용도 별로 없고 생리를 안 하고 생리통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거죠. 이 약 때문에 부작용이 심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네, 꽤 있죠. 네. 근데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결국엔 생리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질환을 예방을 하거나 다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평생 먹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네. 네. 저요? 네. 거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셔서 네. 저는 내막증 있는 분들은 임신 계획 없다고 하셨으니까 평생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임신 전까지 드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출산하면 또 출산 계획 출산하시면 또 드시라고. 출산하고 나면 또 그냥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또. 네. 약간. 그쵸. 그래서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서 임신 자체가 약간 치료니까 임신까지는 드시고 그 이후에는 뭐 잘 안 오시더라고. 그리고 출산 좋아지셔서 안 오시는 건지 애 보느라고 아이고, 바빠서 안 오시는 건지 둘 다 하시고. 예, 안 오시기도 하고 뭐 말씀대로 저도 한 수술 요새는 잘 안 하니까 뭐 자궁 내막증 수술 비율이 확 떨어졌으니까 많이 안 하는데 약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드시라고 하는데 끊을 때 저도 한 2, 3년 정도는 먹으라고 하고 네. 드신 이후에는 한번 끊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증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약을 드셔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주로. 그래서 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쓰는 것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똑같아요. 뭐 혹은 이것 때문에 뭐 더 약간 불편해요. 우울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 더 쓰라고 그다음에 뭐 지금 난소 혹 사이즈 같은 것도 좀 봐야죠. 네. 수술하고 쓰기 시작을 했으면 되게 재발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뭐 5%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수술한 뒤에 그 비자적으로 디에노게스트를 썼을 때 재발이 거의 없으니까 혹이 원래 있는 상태로 약을 썼으면 이제 줄어드는 게 좀 보이잖아요. 네네.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으면 조금 힘들어도 드시라고 하고 그렇죠. 네네. 뭐 지금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쓰시라고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설명하시잖아요. 네, 저도 네. 이제 하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혈전, 부정출혈, 오심구토, 여전, 탈모, 기분 변화, 골다, 홍증, 엄청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90%는 잘 드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쵸. 기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맨날 하니까 근데 참 요즘에는 어쨌든 자궁 내막증 환자가 너무 많고 요거에 대해서 참 수술도 하게 되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뭐 고민 저희 안에서도 막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치료 어렵죠. 네.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도 많아요. 네. 윤희님께서 병원장님을 진급하셨는데 덴버에 오시나요? 외모교수님은 못 가신 거였고 덴버가 지금 학회가 NRG가 덴버에서 이번에 여름에 다음 주 저만 갑니다. 네. 그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원해서 덴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덴버 가서 인앤아웃 버거 사주신대서요. 연락드리려고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로 그렇죠? 명태규님께서 콩을 먹으면 자궁 분종의 생길까 걱정이 있는데 두유나 두부를 많이 먹어도 될까요? 아내는 30대입니다. 또 애처가께서 또 주무셨는데 또 콩이요? 저기 그 근종과 이렇게 음식 관련된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콩이 뭐
그 많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 콩 얼마나 많이냐라는 건데 네. 저 두유 말고 두부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두유는 사실 콩 그 짜가지고 액기스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유는 상대적으로 콩 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거 한 하루에 2개 이렇게 먹으면 조금 근종이 튕길 수 있는 찬스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해요. 근데 아니, 저는 그 우리 교과서에 네. 호르몬제를 먹어도 근종하고 연관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호르몬제는 사실은 저기 폐경되신 분 호르몬제 뭐 그것도 폐경되신 오랄필도 분이니까. 마찬가지고. 네. 오랄필은 그러니까- 약간 논란이 있기는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에는 호르몬제에서 먹는 양이 두유나 두부 이런 데 먹는 거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보다 훨씬 좀 많을 많겠죠. 텐데 네. 근데 그거보다 그걸 먹어도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먹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저 먹는 거 관련해서는 그 근종을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용량, 농도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끼리도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네. 그 얘기는 있죠. 그 레드미트, 빨간 고기. 네. 빨간 고기나 소고기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거는 근종 발생의 위험 인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죠. 근데 네. 사실 저런 음식이나 생활 습관으로 뭐 위험하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교과서에 담배도 있잖아요. 담배는 네.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담배를 피면은 네. 근종을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음식 같은 걸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먹으면 뭐가 몸에 좋나요라고 엄청 당연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시죠. 이해는 되지만 네. 음식을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인 뭐 것 같아요. 근종뿐만이 아니라 뭐든 뭐 대부분이 그런데 암은 그나마 좀 뭐가 좋다 나쁘다가 그나마 있는데 네, 네. 예. 근종은 앞으로도 음식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나오기는 뭐 근거가 있는 연구가 나오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글렌님께서 자궁 성근증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호전이 잘 안 되는데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자궁 성근증 수술 주셔가지고. 이것도 그냥 지금 말씀 주신 것만으로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임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임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성근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임신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그리고 증상은 얼마나 됐는지 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수술은 그렇게 만만한 수술이 아니어서 정말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할 때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이란 이제 임신을 하셔야 되니까 자궁 성근증 감축술, 자궁 성근증 감축술, 감소술, 뭐 그렇게 성근증 제거술 이렇게 하는데 수술이 완벽하게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복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하여튼 수술까지 고려를 할지 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MRI도 한번 찍어보는 게 좋고요. 수술을 저도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하셔야 되는 분들. 난임병원에서 오셔서 뭐 한 시험관을 10번 했는데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수술 권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뭐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자연임신 해봤는데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 질문까지 하나 받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2는 배재명 교수님께서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수술 후도 사실은 뭐 의사나 병원이나 다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자가 통증 조절 PC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통주사, 네. 그냥 소위 얘기하는 무통주사인데 혈관에 센 진통제가 들어가는 거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한번 보통 그냥 쭉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아프다 그러면 누르면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아무리 많이 눌러도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는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자가 통증 조절 주사고요. 이건 뭐 예전엔 다 동의서 받아서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여쭤보고 했었는데 요즘 거의 안 하신다는 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항상 얘기하는 게 심호흡 크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마취를 하고 나면은 그 마취 기계가 이렇게 폐를 짜주는 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요렇게만 해주는 거라서 폐가 이렇게 달라붙는 무기폐라고 하는데 달라붙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 이렇게 숨 크게 쉬어가지고 폐를 이렇게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선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끝부분이 이렇게 달라붙는 부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크게 숨을 쉬어가지고 펴줘야 된다. 그래서 심호흡 크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침은 안에 그 분비물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빼주라는 거죠. 그래서 기침에서 가래를 잘 많이 빼줘라. 그런 말씀. 이건 뭐 항상 전신 마취 때입니다. 전신 마취 때. 대부분 전신 마취 때. 지금 도소남매님은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있습니다. 네. 도소남매님 질문에 답변이 있습니다. 네네. 왜 걸어야 하나요? 가벼운 걷기는 장 운동. 좀 걸어야지 장이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혈전 예방, 폐 확장 뭐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유척 방지라는 얘기가 없는데 유척 방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 수술 약간의 피라든지 분비물이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끼리 이렇게 장이랑 뭐 장기끼리 달라붙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있으면은 그냥 가면 붙으라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펴줘야지 안 붙는다. 그래서 유척 방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걷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사는 사실은 뭐 가스 배출이 예전에는 가스가 무조건 나와야지 식사하시는 저희 레전드 때만 해도 주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레전드 때는 그 청진기 들고 다니면서 가스 나왔는지 확인하고 장 운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서 청진기 안 들고 다니면 벌떡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가스가 나와야지 식사한다라는 개념은 외과에 장 수술했던 경우 그래도 뭐 외과도 장 수술해도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장 수술 자르고 붙였으면은 그거는 그렇죠. 그거 정도 아니고 장 이렇게 꼬맨 정도는 상관없어요. 그냥 식사 물도 드시고 다 하더라고요. 문화문 네.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순서는 물부터 먹고 미음, 죽, 일반식 이런 식으로 가는데 꼭 뭐 중간에 하나 건너뛰기도 하고 뭐 죽이나 일반식은 사실 뭐 거의 똑같아요. 외과는 미음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미음 바로 죽 저는 미음을 아예 안 줍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마다 과마다 다 차이가 좀 이제 서서히 단계별로 단계별로 한다. 그런 같이 밥 개념으로 먹으면.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죠? 미국 집에 가잖아요. 밥 먹기 전에. 그렇군요. 밥 먹기 전에 집에 미음을 가니까. 먹으면 한 끼를 더 먹어야 되니까 늦게 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죠. 다음 죽 나오니까 죽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한 끼를 하나를 빼는 거군요. 그런 또 심한 뜻이 있군요. 흉터 관리는 단일공 수술의 특징은 보통은 근데 이것도 배꼽 모양마다 다르긴 한데 배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바깥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흉터가 이렇게 참외 배꼽이나 그러면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127님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주셨네. 그러셨군요. 네네. 이거 그다음에 상처 보호 및 건조는 밴드를 사실은 저희도 저기를 쓰거든요. 본드를 쓰거든요. 네네. 본드를 쓰면 사실 밴드를 붙일 일이 없죠. 네네. 근데 밴드를 붙인다고 하면 억지로 다시 붙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 1H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궁수 축제가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잖아요. 에로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크게 하면 한 하루 3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따로 뭐 에로빈 같은 거 분정 결제하고는 안 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해서는 잘 안 주는데. 저 조그만 거면 잘 안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혈이 많았던 경우는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복강경을 한참 할 때는 옥시토신을 계속 썼거든요. 네. 에로빈은 안 쓰는데 옥시토신을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피가 나니까 자궁 수축을 하면은 피 나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쓰는 건 건데 어쨌든 로봇을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로봇 하면서도 피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쓰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루틴으로 다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13cm면 큰 편이거든요. 엄청 큰 걸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저를 못 믿어서 네, 일단 하는데 되게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죠. 맞는 게 네. 환자분의 안정과 그런 자궁 이제 출혈 방지를 위해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음에 수술이 없겠지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일상생활 복귀 가이드는 사실은 뭐 좀 차이가 꽤 있는데 샤워는 퇴원 1, 2일 후 보통 뭐 네. 저는 좀 실밥이 있는 경우는 뭐 방수밴드 붙이고 네. 하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뭐 이런 분이면 빨리 퇴원하시니까 뭐 그런 게 없지만 저는 입원한 경우 샤워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하시라고 네. 원하시면 하시라고 해요. 나이만 뭐 하고 어차피 뭐 본드도 본드 테이프 붙어져 있고, 있고 방수 네. 테이프도 붙어져 있고 네. 뭐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죠. 네. 그다음에 목욕 탕에 들어가는 거는 상처가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상처가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탕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은 한 달, 네. 4주는 최소 4주에서 6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크게 이견이 없으시죠? 네. 네. 아니 저거는 자궁 절제를 그건 해서 좀 집을 다른- 꼬맸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상처에도 이런 상처들도 안에가 이렇게 요런 불어가지고 상처도? 그래서 보통은 한 달을 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기 보행 빨리 걷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운동을 돕고 혈전을 예방해서 다음 날부터는 걸어주시고 네. 성생활은 4주에서 6주 이것도 의견 다르시죠? 네. 요거는 이제 네. 말한 자궁 절제술인 네. 경우는 뭐 6주, 8주. 네네. 근데 뭐 난소 혹되는 거는 뭐 또 다를 거고. 네. 네. 뭐 이거는 상관없죠. 수술 따라 근종절제술도 크게 상관없을 네. 것 같고 네. 난소절제술은 뭐 더 상관이 이건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이건 자궁절제술은 한 달 말씀드립니다. 한 달. 이 복귀 네. 가이드는 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문제가 있네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네. 가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견이 있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비행기 언제 타느냐고. 비행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비행기. 비행기 언제 그때- 여기 좀 다음 다음 날 나갈 타라고 저도 뭐 하고. 특별히 그냥 그쵸. 못할 거 없습니다. 네. 저 4주 얘기하거든요. 국내선 2주. 아유. 국내선 이주는 또 무슨 근거야? 똑같지. 뭐 국내선 그거였어. 한 에이, 시간. 어쨌든 기압의 차이인 거지 뭐 시간의 차이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격렬한 운동에 골프가 들어가요. 전 골프는 바로 치라고 말씀드리는데 경연 운동 골프는 아니죠. 수영, 땀날 등산, 뭐 뭐 이런 테니스, 테니스 이런 이런 땀 흘리는 거만 좀 거죠. 저기 하고 가끔 이제 골프를 경건히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죠. 그러게 일반적으로 그렇진 네, 않겠지만. 그러긴 네네네. 하시죠. 스윙이 다 다르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네. 뭐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네. 네. 저는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병원에 오셔야 네. 되죠. 그렇죠. 네. 열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이것 과도한 출혈도 사실은 네. 뭐 술 생리량보다 내용에 따른- 많을 때? 네, 뭐 네네. 생리량보다 많을 때, 네. 그다음에 극심한 복통, 뭐 네. 극심한 복통 걱정되죠. 네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해서 예. 이게 그래서 네. 퇴원하실 때보다 더 아프든지 네. 퇴원할 때보다 사실 퇴원할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쵸. 퇴원을 하시라고 한 네. 거잖아요. 만일에 출혈이 계속 많았으면 저희가 퇴원하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퇴원할 때 기준으로 해서 퇴원할 때보다 출혈량이 많다. 아니면 퇴원할 때보다 더 아프다. 열나는 건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건 거고 네. 이제 퇴원 기준으로 해서 더 심해지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로 오셔야 돼. 응급실로 오셔야 되죠. 응급실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애매하면 오라고 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이랜 씨랑 배꼽이 짓물나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냥 가시죠. 주시고. 아무튼 저희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환자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원하겠습니다. 항상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글렌님. 아까 다 말씀드렸고 팔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적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로봇팔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팔은 사실은 단일공은 3개를 쓰는 거잖아요. 카메라까지 하면 4개를 쓰는 네. 거고. 구멍이 네. 이제 구멍이 하나, 근데 두 이제 개냐, 세 개냐 그 이런 절개 거거든요. 부위가 하나냐, 뭐 2개냐, 3개냐, 4개냐 건데 우리가 그 단일공 SP를 제외한 나머지는 팔의 개수가 결국에는 쓰는 기구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 많으면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편하죠. 뭐 편하긴 안 써도 되면 안 하는데, 써도 되는 거니까. 편하긴 사실 하지만 수술 과정 중에 손이 2개 필요할 때도 있고 개복수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하나 더 들어오면 더 편할 수는 있으니까 네. 뭐 많아서 나쁠 거는 없는데 이제 많으려면 구멍이 하나 더 뚫어야 되는 거고 흉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뭐 가급적이면 그거를 이제 음. 커버하는 게 SP인 거죠. 그렇죠. 단일공 네, 수술. 네. 네. 어쨌든 오늘 많은 또 질문 주셨는데 다행히 일단은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네.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수술에 대해서 많이 아직도 궁금하시고 모르는 게 많다고 네. 저는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뒤 방송이 없나 보네요. PD님이 저희를 안 쫓으신 거 보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뒤 방송은 있겠죠. 아무튼 무더운 여름 이제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항상 바쁘시고 오늘도 외래 보시느라 또 수술하시느라 너무 바쁘신 와중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와주신 우리 배재만 교수님과 이현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8월 달에 더 더워질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